여러분은 지금까지 잘못된 질문을 해왔습니다. 노후에 얼마가 있어야 행복할까? 이 질문을 수십 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온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몸이 조금씩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 질문만큼은 차마 소리 내어 묻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아프면 누가 돌봐주나? 자식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저는 올해로 105세입니다. 한 세기가 넘는 시간을 살아오면서 전쟁도 보았고 굶주림도 보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노인들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 긴 세월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행복이란 많이 가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 그것이 삶의 완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90세가 넘어 홀로 새벽을 맞이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원하는 것의 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자를 키우려 하지 말고 분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숫자를 드리려 합니다. 막연한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60세, 70세 이후에 삶을 품위 있게 지탱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을, 하지만 그 숫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자녀들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부담은 함께 옵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졌더라도 짐이 쌓이면 조금씩 지쳐갑니다. 이것은 자식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품위 있게 사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자식에게 실망하라고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스스로 설 수 있는 최소한의 땅을 가져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 땅의 크기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오랜 친구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공무원으로 30년을 일했고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으며 퇴직 후에는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얼마간의 저축을 남겼습니다. 누가 보아도 무난한 노후였습니다. 그런데 70대 중반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그는 큰아들의 권유로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했습니다. 밥상도 함께 받고 손자들의 웃음소리도 들리고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사가, 나는 그 집에서 점점 투명해지고 있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놓자 이해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아들도 여전히 효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그를 비껴갔고, 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아이들은 볼륨을 낮춰달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나가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없었으면 더 편했을 것이라는 공기가 방 안에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90세가 넘어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평범한 인간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래 자기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놓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아들 부부에게도 지켜야 할 삶이 있었고 해결해야 할 걱정이 있었으며 유지해야 할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모라는 존재가 더해질 때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사랑은 점점 의무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무가 쌓이면 인간은 지칩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냉소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부모님께 그랬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죄책감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마음속에 있고 현실은 부엌에서, 거실에서, 통장에서 매일 일어납니다. 제가 평생 교육자로 살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노년을 가장 아름답게 보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하되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녀와 함께 밥을 먹었지만 자신의 밥값은 스스로 냈습니다. 자녀의 집에 놀러 갔지만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단순한 경계 하나가 관계를 10년, 20년 더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을 때 가장 빛납니다. 그러나 인간은 조건이 없을 때 가장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사랑하는 이에게 그 시험을 치르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여러분을 짐으로 느끼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고귀한 사랑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돈을 매우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그러나 100년을 살고 나니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돈은 행복을 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을 해줍니다. 바로 굴욕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방파제라고 부릅니다. 방파제는 파도를 막아주는 구조물입니다. 파도가 없을 때는 그 존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칠 때 방파제가 없는 마을과 있는 마을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노후의 돈이 바로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 돈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야 할 때, 지붕이 무너졌을 때, 아니면 그저 한밤중에 몸이 아픈데 자식에게 전화하기가 망설여질 때, 그때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는가가 여러분의 표정을 결정합니다. 저는 평생 많은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교수로 살면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원칙만큼은 지켰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의 여유를 항상 지키자는 것. 그것이 제가 105세가 된 지금도 누구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할까요? 저는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월 생활비입니다. 부부 2사람이 기본적인 의식주와 의료비를 충당하려면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사치를 부리지 않아도 되고 굶지 않아도 되며 병원비를 아끼느라 병을 키우지 않아도 되는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분이라면 이 기준은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갖고 싶다는 욕망이 아니라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비상 예비금입니다. 통장에 최소 3,0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수익을 내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건드리지 않기 위한 돈입니다. 갑작스러운 입원, 예상치 못한 수리비, 혹은 그냥 마음이 불안한 새벽에 그래도 나에게는 이만큼이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의 진짜 역할은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 방어선입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안전 기준선입니다. 저는 1억 원 내외의 저축이 노년기 심리적 안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매우 귀한 것을 줍니다.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자식 집에 억지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 먹고 싶은 것을 참지 않아도 되는 자유, 아플 때 치료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돈이 주는 자유는 풍요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밥 한 끼와 내일 약값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저는 100세를 넘긴 지금도 매달 제 통장을 확인합니다. 화려한 숫자를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내 품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인격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평생 따뜻했던 관계도 돈 문제 앞에서는 차갑게 식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본성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방파제는 폭풍이 오기 전에 쌓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 쌓으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노후에 얼마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먼저 되묻고 싶습니다. 안심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으로부터 안심하고 싶은 겁니까?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생기는 일들,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 자식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 것, 남들 앞에서 작아지는 것, 그것들이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얼마가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보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피하기 위해 얼마가 필요한가? 저는 오늘 3가지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들은 제가 직접 살아오면서 그리고 수십 년간 주변의 노인들을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화려한 통계가 아니라 삶에서 걸러진 기준입니다. 첫 번째 숫자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부부 2사람이 한 달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생활비입니다. 밥을 먹고 전기세와 관리비를 내고 약을 사고 가끔 손자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사치가 없어도 됩니다. 외식을 자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참아야 하는 상황만큼은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온 분이라면 2사람 합산으로 이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들어오는 구조를 미리 설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수입을 만드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흐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비상 예비금입니다. 건드리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돈입니다. 저는 이 돈을 침묵의 돈이라고 부릅니다. 이 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입원을 해야 할 때, 냉장고가 고장났을 때, 혹은 그냥 이유 없이 불안한 밤이 찾아올 때, 이 돈은 말없이 여러분의 곁을 지켜줍니다. 자식에게 전화하지 않아도 되는 밤, 그 한 번의 밤을 위해 이 돈은 존재합니다. 30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돈이 없어서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했던 노인들의 눈빛을 보셨습니까? 그 눈빛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끄러움입니다. 평생을 일하고 살아온 사람이 느끼는 그 부끄러움은 어떤 숫자로도 환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1억 원입니다. 이것은 심리적 안전의 기준선입니다. 이 금액이 통장에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을 줍니다. 바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살고 싶지 않은 곳에서 살지 않아도 될 자유, 원하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될 자유,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수 있는 자유, 1억 원은 그 자유를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세 가지 숫자는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닥입니다. 더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어도 품위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바닥조차 준비하지 못한 채 60대, 70대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자식이 돌봐주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저는 그 막연함이 나중에 얼마나 날카로운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지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숫자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향해 걸어가는 결단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커피 한 잔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존하고 싶다는 마음, 누군가가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기대, 그 마음 자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준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곁에 두려 하거나 아니면 점점 혼자가 되어 가거나. 그런데 저는 105년을 살면서 이 두 가지 모두가 잘못된 방향임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관계의 수가 아닙니다. 문제는 관계의 질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60대에 제법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 동료들, 제자들, 지역사회의 지인들, 명절마다 연락을 주고받는 친척들, 그 시절에는 제가 꽤 풍요로운 관계망 속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80대가 되면서 그 관계들이 하나씩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누군가는 병이 들었으며 누군가는 그저 바빠졌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실은 나를 필요로 했던 것이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서 무언가를 얻습니다. 정보를 얻거나 위안을 얻거나 아니면 그냥 함께 있다는 안도감을 얻습니다. 그 교환이 멈추면 관계도 서서히 멈춥니다. 그것을 냉정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관계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관계는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내가 건강할 때가 아니라 내가 아플 때, 내가 유쾌할 때가 아니라 내가 무너질 때, 내가 도움이 될 때가 아니라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저는 105년을 살면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세상 어떤 재산보다도 귀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그 사람은 오래된 친구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냈지만 특별히 자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80대 후반에 심하게 앓았을 때 아무 연락도 없이 병원으로 찾아온 것이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있기에 나는 아직 이 세상에 연결되어 있구나 하고 많은 분들이 노년의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그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고독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관계를 쫓아다니는 것은 목마름을 바닷물로 해소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해집니다. 진짜 해답은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많은 관계를 가지려 하지 말고 있는 관계를 더 깊게 가꾸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전화할 때 용건만 말하지 마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밥은 잘 먹고 있냐고,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말하십시오. 오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동네를 산책하다가 자주 마주치는 이웃에게 눈인사 하나를 더 건네십시오. 관계는 거창한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작고 반복적인 따뜻함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관계를 가꾸기 위해서도 결국 자립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그 관계에서 동등할 수 없습니다.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 없고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두 사람이 서로 동등한 자리에서 만날 때 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숫자, 월 생활비, 비상 예비금, 심리적 안전 기준선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100명의 지인이 보내는 명절 문자보다 한 명이 아무 날이나 건네는 전화 한 통이 더 깊이 남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한 통의 전화를 먼저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걸었습니다. 105세의 몸으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누군가는 그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아침입니다. 60년 넘게 반복해온 아침의 의식입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물 한 잔을 마시고 밖으로 나가 걷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몸이 조금 무거운 날에도 그 반복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몸은 당연히 작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새 일하고 끼니를 거르고 쉬지 않아도 몸은 어떻게든 버텨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70대가 되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몸은 당연히 작동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몸은 매일 조금씩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기억하고 그 결과를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돌려줍니다. 저는 건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장에 돈을 쌓듯이 몸에도 매일 조금씩 쌓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운동이고 수면이고 음식이며
마음의 평온입니다. 젊을 때 이것을 꾸준히 쌓아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그 이자를 받습니다. 반대로 젊을 때 몸을 함부로 쓴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빚은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으로 갚습니다. 저는 40대, 50대 분들에게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아직 많은 것을 용서해 줍니다. 무리해도 회복되고 잠을 못 자도 다음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60대가 되면 몸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70대가 되면 이미 늦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복잡한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운동 프로그램도 값비싼 건강식도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입니다. 매일 30분 걷는 것,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 그리고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 이 3가지를 10년 동안 지키면 그 10년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병원비가 줄어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자립심이 주는 자존감은 어떤 통장 잔고보다도 여러분을 더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90대의 한 제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60대의 큰 병을 앓고 나서 삶을 완전히 바꿨다고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걷기 시작했고 먹는 것을 바꿨으며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대단하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러다 말겠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나이는 76이었고 얼굴에는 빛이 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병이 생긴 것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를 깨워줬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깨달음은 반드시 위기를 통해서만 오는 것일까 하고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스스로 깨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입니다. 아침의 규율은 단지 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내가 주도한다는 선언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생각하는 것, 천천히 걸으며 어제와 다른 아침 공기를 느끼는 것, 그 작은 의식들이 모여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몸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다녀야 할 집입니다. 그 집을 어떻게 돌보느냐가 노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돈의 이야기를 했고 관계의 이야기를 했으며 몸을 지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었던 말은 사실 단 하나입니다. 충분함은 통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는 것. 저는 젊은 시절에 충분함이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좋은 자리에 오르면, 집을 마련하면, 자식들을 다 키워내면 그때 비로소 마음이 놓일 것이라고. 그러나 그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깨달은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새로운 목표가 그 자리를 메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함에서는 항상 조금씩 앞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쫓아다녔는데 정작 충분하다고 느낀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떠나고 동료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강의실도 없어지고 그렇게 조용해진 어느 가을 오후에
저는 처음으로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착이었습니다. 인간은 평생 무언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것이 삶의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달리는 것을 멈추고 지금 서 있는 곳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다는 것,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 그것이 충분함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었는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책길에 핀 꽃 한 송이, 오랜만에 받은 문자 하나, 아무 이유 없이 맛있었던 점심 한 끼, 그 작은 것들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면 삶은 달라집니다. 불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보다 더 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숫자,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생활비, 0만 원의 비상예비금, 1억 원의 심리적 안전기준선, 이것들은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이 숫자들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출발선입니다. 이 선 위에 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돈이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떤 아침을 맞이할 것인가, 그 질문들이 진짜 삶의 질문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자식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자식과의 관계는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남습니다. 내가 당당할 때 나는 더 좋은 부모가 됩니다. 내가 충분할 때 나는 비로소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고 그것이 진정한 연결입니다. 저는 이제 오래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105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지만 삶은 항상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잘 내려놓은 사람이 평온하다는 사실입니다. 욕망을 내려놓고 비교를 내려놓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삶은 가볍고 고요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끄럽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고요하고 따뜻하고 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천천히 눈을 뜨고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에 작게 미소 지을 수 있기를,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정말로 충분합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계속입니다.